역학적 안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이 구성 성분으로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알려진 가장 안정한 핵은 철 56짜리고요. 8.79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철이 정점을 찍었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이나 대부분의 별들의 중심 부위에는 이렇게 철 원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한 핵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그냥 다른 거 별 얘기는 없고 그냥 철이 제일 안정하다는 것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과 핵 융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 핵융합은 현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헬륨, 헬륨 3짜리 요게 수소 원자하고 만나서 헬륨 4짜리 정상적인 헬륨이죠. 요걸 만들어내고 양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네요. 양전자 하나가. 이게 핵융합 과정. 가벼운 두 핵이 결합하여 무겁고 더 안정한 핵을 형성하는 과정을 핵융합. 핵분열은 더 무거운 원자핵이 분해되면서 더 가벼운 핵종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핵분열 이렇게 얘기하죠.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요 핵분열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핵융합 발전로를 만들어내느라고 지금 다 연구 중에 있죠. 이게 사실은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의 이거죠. 인공적인 별, 한마디로 인공적인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아시다시피 표면 온도만 6,000도가 넘어가고요. 내부 온도가 뭐 10만 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높은 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그런 게 이제 태양인데, 그런 걸 인공적으로 조그맣게라도 만든다면 그걸 버틸 수가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죠.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장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서, 아무튼 뭐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은 모두 더 안정한 핵종을 만든다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발열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원자번호 1번, 2번,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융합을 일으키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무거운 우라늄 같은 애들은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철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성이나 뭐 이런 별들의 중심 부에는 철 원자가 제일 많은 이유가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핵종이 바로 철들이 제일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분열 과정 이렇게 되는데요. 자체 유지 분열 과정을 연쇄 반응이라 부른다. 자체 유지 분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가 우라늄 원자핵 하나가 분열이 됐을 때 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때려가지고 그게 또 다른 애를 또 때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를 또 분열을 시키고 또 다른 분열을 시키고 또 다른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일으키는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개 미만의 중성자가 다른 핵을 분열시킨다면 그 과정을 중지하게 되고 그 반응을 임계 이하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 미만이니까 요거 하나가 다른 애 하나 미만으로 줄이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중지가 되겠네요. 근데 만일 각분열 과정으로부터 생긴 정확하게 한 개의 중성자가 다른 붕괴를 일으킨다면 그 과정은 같은 준위에서 유지되며 임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하나를 분해시키고 하면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씩 핵분열이 일어나는 걸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임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각 분열 과정에서 생긴 두 개 이상의 중성자가 다른 분열을 유발한다면 그 과정은 급속히 상승되며 축적된 열은 격렬한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격렬한
요거는 이제 초임계 상태라고 한다. 이게 이제 핵폭탄 만들 때 이런 이 초임계 상태로 분열을 일으켜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원자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요, 중성자 하나를 불안정한 핵종인 우라늄에다가 쾅 때려주면 얘가 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분열이 되면서 크립톤하고 바륨이 되는데 이때 중성자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에너지가 같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만들어진 중성자가 또다시 다른 원자핵들을 때려버리고 두 개의 중성자가 나왔다면은 그게 또 각각 두 개를 또 때리고 또 두 개를 때리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우라늄 원자핵이 다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계속해서 이 반응이 옆에 우라늄만 있다면 계속해서 핵분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임계 이하라고 한다면은 중성자가 주변에 우라늄을 때릴 때 하나 미만으로 때려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정지하게 되겠죠. 핵분열 반응이. 근데 만약에 임계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이 막 다, 하나로부터 둘 이상이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주변에서 점점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증폭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계 이하, 여기가 임계 이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아, 여기 이제 원자로의 대략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조절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조절봉이라는 게 주로 탄소예요. 근데 이제 이 연료봉이라고 하는 게 우라늄이 들어가 있는 그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물질들이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탄소봉을 이렇게 넣어서 그 중성자가 모두 다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연료에 가서 충돌하는 것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임계점에서 유지될 정도로 적당히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조절봉.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의 증기,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죠. 화력 발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연료가 뭐 석탄 연료, 뭐 석유 연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죠. 이게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의 장치 구성도입니다. 많은 양의 수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바닷가에 많이 이걸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가는 물 있죠. 이 물들이 또 어, 삼중수소나 중수소가 포함된 물들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또 그 삼중수소가 좀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바닷물 속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바닷가에 주로 많이 지어지게 돼요. 근데 그 덕분에 바닷가에 짓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처럼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폭풍 해일 같은 게 막 넘쳐가지고 원자로를 덮쳐가지고 뭐 이쪽에 펌프 같은 이런 기능들을 정지시킨다면 이 냉각시켜주는 냉각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핵분열 과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사고 같은 게 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위험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써 있네요. 또 여기만 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탄소봉, 중성자 흡수 물질의 조절봉, 요거는 이제 주로 탄소봉으로 많이 만드는데, 아무튼 요 중성자 흡수 물질의 조절봉을 잘 조절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원자로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다음에 우라늄 연료 실린더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조절을 잘 하게끔만 해주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핵융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태양의 구성 원소는 73%의 수소와 26%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1%는 기타 원소죠. 이때 수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양전자 방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소하고 중수소가 만나서
헬륨 3짜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3짜리 헬륨 원자핵 두 개가 서로서로 만나가지고 4짜리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는 다시 3짜리 헬륨하고 또 만나서 헬륨 4짜리를 만들어내고 양전자 방출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태양의 표면하고 그 중심 부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데, 그것으로 지금 우주 공간에서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빛을 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의 영향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이렇게 돼 있고요. 방사선 에너지는 에너지 함량이 크면 그 손상도 크다. 당연하겠죠. 방사선 조사량은 흡수된 방사선 투여량의 약자인 RAD, 이걸로 나타내는데요. Radiation Absorb, 이게 이제 흡수란 뜻이죠. Absorbed, 발음이, 어,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absorbed, 뭐, 아무튼, dose. 이거는 이제 양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원 라드는 1kg의 조직에 주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에너지의 흡수로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사선 침투 능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주로 침투 능력은 감마선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방사선이 그렇게 침투 능력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예를 들어서 감마선은 깊이 침투하고, 깊이 침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과해서 나가버리죠. 사람 몸 정도는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베타 입자는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를 거의 어, 참 피부, 피하 지방층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나? 뭐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알파 입자는 피부에서 차단된답니다. 표면조차를 뚫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감마선이 일단 제일 내부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사선의 이온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체 분자로부터 전자가 추출되어 이온이 형성되면 생체 기능에 특히 유해하다. 그렇겠죠, 당연히. 방사선의 이온화 능력은 큰 차이가 난다. 방사선의 화학적 성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사선 핵종이, 방사성 핵종이 인체로 주입되었을 때 손상을 일으키는 정도는 그것이 머물러 있는 시간에 의존한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램이라고 해가지고 로엔트젠 equivalent for ma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RBE는 생물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의 상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상대적인 효과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죠. 방사선에 대한 단기간 노출의 영향 해놓고요. 조사량이 0에서 25 정도면은 검출이 되지 않고 25에서 50 정도면은 일시적인 백혈구의 감소. 이게 도쿄 근처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다음에 100에서 200 정도가 되면은 백혈구의 큰 감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백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0 정도가 되면 노출 30일 이내에 노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방사선 노출량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구상에는 많은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방사성 물질이 많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쪼여지는 방사선이에요. 우주에서부터 날라온 우주선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같은 우주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복사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떠돌고 있던 모든 태양에서부터 방출된 빛이랄지 우주 공간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사선들, 그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지구 내부로부터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건축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조금, 신체 조직 자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요. 공기 속에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합치면은 126
정도 되는데 그게 1년 동안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인위적으로 X선을 조인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꽤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들 인간 활동으로부터의 총합이 한 67 정도. 이걸 합치면은 총 개가 한 193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크게 인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방사선 손상에 대한 두 가지 모형 이렇게 나왔고요. 선형 모형 이거는 이제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방사선에 노출되는 노출 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상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일정 수준까지는 전혀 영향이 없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버리면 갑자기 손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문턱 노출이라고 하는데 문턱 노출 이하에서는 방사선에 조금 쪼이더라도 노출되더라도 그다지 손상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라 자연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적은 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손상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해서 거의 여기는 핵화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방사성 붕괴 종류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핵 반응식 그걸 우리가 유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몇 가지 입자들 뭐 베타 입자, 알파 입자, 그 다음에 감마선 뭐 이런 거, 양전자 이런 좀 새로 보는 좀 생소한 그런 입자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외의 거는 거의 약간 시사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쭉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핵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사성 붕괴 과정에 대한 그 핵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5가지 모형이 있었죠. 베타 붕괴, 알파 붕괴, 그다음에 양전자 방출,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있었잖아요. 그 저 뭐냐 전자 아, 전자포핵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5가지 모형을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만 좀 복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핵 반응에 대해서 종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